자, 우리 이어서 지방행정조직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조선의 지방행정조직.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이 조선의 지방행정조직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고려 지방행정조직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확인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을 제가 고려 지방행정조직 할 때 비교했었는데, 고려는 불완전한 중앙집권 국가였고 조선은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였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방 간의 파워도 달랐고,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이었던 향리의 파워도 달라진다. 고려가 불완전한 중앙집권이고 조선이 완전한 중앙집권이라고 한 것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조선은 속군, 속현, 향, 부곡, 소와 같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행정구역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곳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 얘기는 모든 곳에 왕의, 중앙의 행정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한번 봅시다. 전국을 8도로 나눴어요. 8도. 우리가 8도가 어딘지는 오른쪽 잘 보면서 가시고, 제주도는 8도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주도는 8도에 포함 안 되니까 거기 8도 잘 보세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게 8도예요. 그 아래에 330여 개의 군현을 설치해서 지방을 이제 통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속군, 속군, 속현, 향, 부곡, 소, 다 없어진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 소멸된다. 그러면 이게 다 소멸됐다는 것은 고려시대 때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의 향리가 자체적으로 통제했던 지역은 한 군데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 전국을 다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고을 크기에 따라 지방관의 등급이 조정됩니다. 이거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구가 좀 많은 군이 있고 인구가 좀 적은 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구가 많은 곳을 통치하는 군수와 인구가 좀 적은 곳을 통치하는 군수는 좀 등급이 다르겠죠. 중요도에 따라서도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을 좀 말해보면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에서도 이 향촌자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이따가 유향소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요렇게 8도가 있습니다. 8도. 우리 동그라미 좀 쳐보면, 함경도 할 때 이 함흥하고 그 다음에 경성, 여기가 합쳐서 함경도가 돼요. 원래는 조선시대 때 정기만 하더라도 함길도라고 했어요. 길주가 더 중요해서. 근데 여기가 함경도, 이렇게 돼요. 함경도.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이걸 따서 평안도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도.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를 따서 황해도라고 합니다. 여기 옹진반도 이런 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는 서울 주변이에요. 이 개경 주변을 여기 서울이죠. 서울 주변을, 한양 주변을 경기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라고 하는 거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를 합쳐서 강원도라고 하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하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부릅니다. 자, 좀 기본적으로 중요한 지명들은 좀 동그라미를 쳐놓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좀 보시는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지역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바로 들어가 볼게요. 매핑을 좀 해보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중앙정부 아래 8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8개의 도 아래 이제 특수행정구역과 일반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각 도를 이렇게 또 쪼개놓은 겁니다. 특수행정구역은 부목이 있어요. 부목. 근데 이 부목 우리 고려시대 공부하실 때 사도호부 팔목 기억나시나요? 사도호부가 부로 끝나는 게 무슨 지역이었죠? 그렇지, 군사요충지. 그 다음에 팔목은 행정중심지. 이거 똑같아요. 부목. 이건 이제 좀 특수행정구역이죠.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 광역시 정도 되나? 그렇죠? 도 안에 있으면서 좀 특수적인 지역들. 일반 행정구역은 이제 군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부목군현 이렇게 하는데, 부에는 부윤, 그 다음에 뭐 부사도 파견되는데 하여튼 부윤이 파견되고요. 군사 요충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윤은 부에 파견되는 지방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사죠. 목사는 행정 중심지인 목에 파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이 있는데 이 군은 군수죠. 현은 현령이고 이건 이제 일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목군현 아래에 면이 있어요. 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어떤 하나의 예를 듭니다. 뭐 부목도 똑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 어떤 군이다. 땡땡 군이 있다. 그러면 이 아래에 또 하부 행정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동글동글함이 면, 뭐 세모면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면 아래에 또 리가 또 쪼개져 있고. 한번 보세요. 면이 있어요. 면. 각 부목군현 아래에는 이제 면이라는 하부 행정구역이 있는 거죠. 면 아래에는 리가 있고요. 리 아래에는 통이 있어요. 이 통부터 다시 올라가 보면 볼게요. 오가작통인데 5개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요. 오가작통은 언제 시행되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인물인데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한명회가 성종 초기에 오가작통을 건의해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건 성종 때 시행이 됩니다. 성종 때부터 시행이 되는 제도인데 하나의 집을 그러니까 5개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통 안에는 이제 통수를 두고 이 5개의 집을 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이 5개가 있으면 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 내볼게요. 통이 5개가 있으면 리가 된다고요? 그럼 한 리에는 몇 가구가 사는 거예요? 25가구. 그죠? 그리고 5통이 모여서 리가 되고 이게 이정이 돼요. 이정. 이장님이죠. 지금 얘기하면. 옛날엔 이정이라고 해요. 이정. 가수도 있대. 그렇죠? 딱 신는 그 가수 있죠. 음주운전으로 못 나와요. 노래를 한만 잘하면 뭐하지?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 다음에 6개, 7개의 리가 모이면 면이 돼요. 여기는 이제 면장님이 있고, 면장과 이정은 다 수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통수도 거의 이정이 관할하는 거니까 다 수령이 관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부 행정 조직의 장들도 수령이 관할한다는 것은 수령은 왕의 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싹 다 장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할 때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가 조선시대 때 나타나는데 조선시대에 오면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왕이 잘 보세요. 왕이 팔도에 있는 관찰사가 있거든요. 팔도에 각 도의 관찰사에게 예를 들어 어떤 명을 내렸단 말이야. 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 그럼 이제 관찰사가 원숭이 똥구멍 빨개. 이걸 딱 읽고 각 수령들을 다 모아. 도내의 수령들을 모아서 뭐 부사, 부윤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군수, 현령 다 모아가지고 야 원숭이 똥구멍 빨갛다. 이러면 이래가지고 부목군현이 다 돌아가면 각 지역에 해당 부, 해당 목, 해당 군, 해당 현의 면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면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거야.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가가호 다 여기까지 전달해요. 통수에게 원숭이 똥구멍을 빨갛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수가 이래서 이제 누굴 부르겠어. 그 다음에 5개의 가구에 뭐가 있겠어? 호주들이 있겠지. 호주들 불러서 원숭이 똥구멍 빨갛다.
그럼 호주가 호주가 누구야? 이게 옛날로 얘기하면 우리 아빠잖아. 아버님들이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야,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더라. 이러면 왕이 얘기했던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가 다 전해지는 거야.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고려시대 때는 이게 왜 불가능해? 왜? 더러워? 뭐가 더러워? 재밌는데. 고려시대 때는 이게 왜 불가능하냐? 속군과 속현 향부곡소가 너무 많아서 중앙에서 내리는 명령 체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중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어떤 데서는 원숭이 똥구녕이 빨갛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파랗다고 알고 있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불완전한 중앙집권이라는 얘기야. 원숭이 똥구녕은 빨개야 되는 거야. 알겠어? 조선은 다 빨간지 알고 있는 거야. 이건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필기 좀 하세요. 여기로 넘어오면 여기 이거 공간 좀 메꿉시다. 일단 유향소와 육방이 있는데 유향소 육방 여러분들 번호로 얘기하면 25, 26 이렇게 돼야 되나? 25, 26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얘네들을 모아서 이제 수령이라고 해요. 수령 이게 다 수령이야 얘네들. 그 다음에 여기 관찰사가 있지. 각 도에는 관찰사가 있고 관찰사가 수령을 감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다 일단 빈 공간부터 메꾸자고. 경제소, 관찰사, 수령, 유향소, 육방 빈 공간을 다 메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 기구들하고 이 관리들의 어떤 관계망을 좀 구축하면서 하나씩 보자고. 자, 관찰사는 수령을 감찰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말 그대로 감찰관이에요. 왜냐하면 수령은 입법 기능 빼고 행정, 사법, 군사 지휘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령들이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거나 부정을 저지르면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찰사가 얘네들을 감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찰사와 수령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지방관이라고 해요. 외관, 지방관. 얘랑 지방관이야. 그러면 이거 아직 하기 전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포커스에 지방관 파견 원칙이 있어요. 관찰사 수령인데 이 지방관 파견 원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중앙 집권화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간 파견 원칙을 통해서 중앙 집권화를 이해하는 게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게 공부하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방관은 누구를 지방관이라고 한다고요? 관찰사, 수령이에요. 이들은 다 임기제예요. 임기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관찰사는 1년, 수령은 5년에서 나중에 후반으로 가면 3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임기를 정해놨다는 것은 왜 중앙집권화와 관련되어 있느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기가 안 정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역에서 엄청난 지방 세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중앙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에서 통제를 못 한다는 거는 중앙 집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라 말에 우리 그 호족들 있죠, 지방에. 이 완전 페스티벌이잖아. 이러면 중앙 집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임기제를 해놓음으로 해서 로테이션을 계속 시켜가지고 지방에서 뭔가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왜? 지방관은 어떻게 됐든 간에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임기 없이 거기에 제지시키면 거기서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돌리는 거야. 우리 공무원들 순환식 근무시키는 거 똑같아. 검사 같은 경우는 뭐 2년에 한 번씩 막 돌리잖아. 왜? 한 지역에서 많은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 지역의 사정을 딱 아는 순간 패턴이 있기 때문에 결탁을 하게 되고 부정이 저질러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 상피제. 연고지 파견 금지. 연고지 파견 금지. 이게 뭐예요? 고향에 파견하지 않는 거예요. 지방관은. 반대로 얘기해봐. 파견하면 어떻게 돼? 그래.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울진 군수가 됐어. 우리 고향에서 대게집 하는 친구들이 다 내 친구거든.
생각해봐. 어떤 일이 벌일 수 있어? 이제 보건위생 뭐 이런 거는 소방법 이런 것도 좀 웬만한큼 무시하고 살아도 돼. 내가 구청장이잖아. 내가 군수잖아. 그럼 좀 뭐 봐주겠지. 그리고 뭐 소방 예를 들어서 뭔가 점검 나간다. 그럼 내가 뭐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다음 주에 소방 그거 나가니까 그거 좀 시설물들 이렇게 좀 치워놓고 해. 뭐 이렇게 하면 가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라고 하늘나라로 다. 그 다음에 친인척 인근지역 파견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방관만 가지고 얘기할게. 이건 중앙관직도 얘기가 되는데 지방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관찰사로 뭐 전라도 관찰사로 있는데 내가 전라도 내에 예를 들어 군수로 가. 그럼 우리 삼촌이 나를 감찰하는 거네. 그럼 설사 감찰을 했다고 보자. 근데 이거를 비리나 이런 걸 적발해서 탄핵시키고 이럴 수 있겠어? 어렵지. 삼촌이 봤을 때 조카가 예를 들어서 좀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면 불러다가 야, 하지 마 이 새끼야. 너 큰일 나. 이런 거 많은 거지. 어떻게 탄핵시켜? 아 뭐 그래. 정말 훌륭한 삼촌이라서 탄핵시켰다고 보자. 곧 있으면 추석인데 어떻게 할 거야? 어? 막 씨알 그 냉동실에 있는 송편 막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해? 술 먹고.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 그게. 어? 조카를 탄핵시키는 게 쉽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면 되지. 그 우리 한 3년 전인가 그 숙명여고 그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을 때 그 안타까움이 제가 뭐였냐면 아빠가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야. 근데 딸 둘을 거기에다 입학시키면 어떡하니? 그거를 아예 애초에 교육부에서 검열을 해서 뺐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지. 아빠가 교무부장에 있는 학교에 딸이 입학한다는 게 말이 되니? 왜냐면 그 지역은 대치동이잖아. 그 지역은 지방처럼 고등학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옆에 경기여고, 진선여고, 천지빛깔이야.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 숙명여고에다 넣니? 에휴. 내가 볼 땐 교육부 관계자들 다 문제야. 그걸 검열을 해서 잡아냈어야지. 그러니까 물론 나쁜 거는 그 아빠죠. 딸도 나쁘고 아빠 아프지만 애초에 그런 거를 골라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친인척 인근지역 파견금지 이런 거 다 같은 거야. 업무 부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언관 한번 해보죠. 언관. 예를 들어서 우리 삼촌이 2조 판서인데 내가 사관원에 배속돼 있어. 그럼 삼촌이 임명한 사람을 내가 석용하는 거지. 하겠니 이걸? 어? 만약에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추석 때. 추석 때 어떻게 할 거야? 막 송편에 있는 솔잎으로 눈 찌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잖아.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조망을 해보죠. 크게 봐. 지방간 파견 원칙. 이런 거 왜 만든 거라고? 그래, 이걸 만들므로 해서 중앙 집권화를 만드는 거야. 결국 지방에서 어떤 특정인들이 세력화되는 것을, 권력을 잡는 걸 막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봐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제 감찰이야. 다시 한번 봅시다. 관찰사와 수령은 지방관이야. 지금 우리 뭐 했어? 지방관 파견 원칙 배웠어. 자, 이 수령은 임기제고 상피제야. 이 육방이 이제 중요한데 이 수령이 임기제 상피제를 적용하면 이 지역의 업무에 밟지를 못하지. 왜? 이 지역 연고지도 아니야.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일을 보다가 익숙해질만 하면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면 이 지역 토착 세력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향리죠. 이 향리들을 육방에다 배속시키는 거야. 육방에 배속시킨다는 게 뭐냐면 우리 중앙 통치할 때 2호 예병 형공 그 직능별 업무 분담돼 있었잖아요. 이게 지방에도 똑같이 있는 거야. 2호 예병 형공방. 이방 들어봤죠? 이방. 사또 이방. 응? 이거를 봐.
수령은 육방을 감독하고 육방은 수령을 보좌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지. 왜? 이 지역 사정에 밟질 못하니까 지역 토착 세력을 수령을 보좌해 주게 만드는 거야. 이게 향리라니까요. 아전인으로 격화되죠. 아전. 조선시대 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겨. 봐요. 얘가 토착 세력이니까 수령을 갖고 놀 수 있죠. 이건 이제 농간을 부린다고 하는데, 그럼 이 얘네들이 이걸 자꾸 수령을 농간을 부리면 중앙집권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유향소라는 지방자치기구를 만들어요. 누가? 국가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방에 있는 사족들한테. 그러니까 사족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반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양반들에게 유향소를 만들어서 파견되는 수령을 보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감시하고 얘네들의 비리나 문제점들이 있으면 사또한테 알리고 자문해 주는 거지. 자문.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호방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호방이 분식회계를 잘해. 그럼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족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이상한 애인지. 쟤네 아빠가 분식회계 하다가 뭐 손모가지가 날라갔어. 지 아들한테 분명히 분식회계 하는 방법 가르쳐 줬을 것 같아. 그럼 사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저 호방 조심해라 이렇게. 이게 자문을 넣어주는 거지. 그리고 이 유향소는 얘를 감시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감시가 왜 가능하냐면 신분이 일단 달라요. 얘네들은 신분이 조선시대 때 중인으로 분류가 되고 이 친구들은 사족,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유향소에 있는 임원과 이방이 만나면 이방이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데 유향소가 그러면 지방 사족들의 향촌 자치기구잖아요. 그럼 얘도 자문하고 어떨 때는 관찰사를 자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자문을 해. 근데 이렇게 얘도 감시해. 그러다 보면 지방 사족들의 힘이 너무 세질 수 있지. 그래서 이 지방 사족들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다 경제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 중앙에 있는 거야. 서울에 있는 거지. 이 소가. 뭘 통제하기 위해서?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뭐냐? 경제소는 그럼 누가 관리하는 거냐? 이 해당 지역의 출신자 중에서 중앙에 있는 고위 관리가 있지. 그 사람이 경제소를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지방에 자기 식솔들이나 자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역 출신자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유향소 일을 항상 업무 보고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없도록. 유향소가 혹시라도 수령 자문을 잘 못해주는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감시를 핑계로 유향소 임원이 육방들과 결탁해서 또 농간을 부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계속 막아내는 역할을 경제소가 하는 거야. 경제소는 중요한 게 경제소는 경제 서울에 있는 거야. 단 이 출신 지역의 사람을 경제소에 임명을 하기 때문에 출신 지역에는 자기 식솔들이 있잖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유향소 업무를 보고받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경제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서울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향소의 일들을 계속 보고해 주는 거지. 이러다 보면 유향소를 통제함으로 해서 유향소의 기능이 너무 커지는 걸 경제소가 막는 거야. 이게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것 같아요. 고려시대 때 사신관 기억납니까? 사신관이 출신 지역을 출신 지역, 그러니까 중앙의 고위 관리 중에 출신 지역의 인물을 사신관을 앉혀서 그 지역을 담당하게 했죠. 뭐 부세, 세금도 부과하게 하고 그 지역의 치안도 담당하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이게 그 제도야. 경제소, 유향소로 두 개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고려의 사신관이 조선의 경제소, 유향소로 기능상 나눠진 거예요. 다시 한번. 지역 출신자를 그러니까 먼저 중앙에 있는 고위 관리 이게 중요하죠. 중앙에 있는 고위 관리 중에 출신 지역의 일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경제소를 만들어 가지고 유향소를 계속 통제하게 한 거야. 만약에 유향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연대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의 고위 관리 중에서 이 출신지의 일을 보도록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 출신지의 일을 이 출신자는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지금도 울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이 다 울진 사람들이니까 이걸 다 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경제라는 말의 뜻을 이해해야 돼. 경제소가 유향소처럼 지방에 있는 게 아니야. 서울에 있는데 유향소의 일을 보고해주는 그 식솔들이 있는 거지. 내가 이쪽 출신이니까. 내 친구들이 울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죠. 자, 수령부터 좀 보는데 페이지 넘기셔야 돼요. 페이지 넘겨서 수령부터 하나씩 이제 매핑은 끝났고요. 모든 9년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이에요. 모든 9년에 수령이 파견됩니다. 실제 행정을 수령이 담당을 하죠. 행정을. 그러니까 고려와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 행정을 고려시대 때는 향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뭐 호장이나 부호장 같은 상층 향리들이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런 게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행정은 파견된 지방관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령 칠사라는 업무가 수행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뭐 농상성, 그 다음에 부역균, 사송간, 군정수, 간활식, 호구증, 학교흥 뭐 이런 게 이제 7가지인데 한자로 써놓은 건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군정수부터 중요한데 이게 사송관부터. 사송관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소송을 간결하게 해라. 이거 뭐냐면 판사가 되는 거야. 지방법원 판사. 그러니까 수령이 무슨 일을까지 같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법 업무를 보는 거죠. 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정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오른쪽에 보면 군대를 정비해라. 그럼 군대를 정비한다는 건 뭐예요? 군사 지휘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교육에 관한 것도 하고 세금도 걷고 행정, 사법, 군사권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스톱 한번 해봐. 또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관찰사가 얘를 통제하잖아, 감시하잖아. 그럼 관찰사도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감시가 되겠지. 상식적인 거 아니야? 재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려면 관찰사도 재판권을 갖고 있어야지. 물론 조세 공납의 징수가 수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고 관찰사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권한이 매우 강화되는데 뭐에 비해? 고려시대에 비해. 고려시대 때도 지방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부여는 했어요. 파견된 지방관에게 부여했는데 이걸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했죠. 왜냐하면 지방에 향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선은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조선은 이걸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다.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임기제, 지방관의 임기를 설정해 놨어요. 관찰사는 1년이었고 수령은 5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년으로 바뀌어요. 자, 임기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게 또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상피제가 있어요. 자기 출신지 지방관 임명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는 임명되지 않는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임기제, 상피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죠.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이게 임기제, 상피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방이 있습니다. 육방은 향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이호, 예병, 형, 공방인데 조선시대로 오면 세습적 아전으로 격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고려의 향리는 수염이 전체적으로 나고 조선의 향리는 수염이 이렇게 세 가닥 난다. 목소리도 얇아진다. 무보수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월급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령들 재량권을 가지고 알아서 이제 거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거둔 세금 중에서 알아서 이렇게 수령이 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비리와 부정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보수를 딱 정해주면 그냥 보수 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 되는데, 보수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많이 받고 어떨 때는 적게 받고 이러니까 그만큼 비리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수령을 보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직무였고요.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조세를 징수한다 이런 일은, 대민 접촉을 하는 일은 대부분 다 아전이 하는 거죠. 고려 시대보다 향리의 권한은 약화돼요. 그러니까 왜 약화되느냐? 지방관의 힘이 세졌으니까. 지방관의 힘이 세지면 지방 토착 세력의 토착 세력인 향리의 힘은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향리와 관련된 제도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 이게 나중에 이제 지방행정조직이 완성이 되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수업을 듣다 보면. 그리고 사회사 파트, 신분제도 막 이런 거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경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저자가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머무는 향리예요. 그럼 서울에 머무르는 지방 향리 제도가 있는 건데, 이게 뭐냐? 고려의 기인 제도를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기인 기억나요? 인질같이. 근데 이게 주현공거법, 아니 주현공거법이래. 기인선상법 이런 걸로 이제 바뀌면서, 기인선상법이 되면 기인들을 향리의 자제들이 아닌 그냥 뽑아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질적 성격이 약화되고 지방 자문의 성격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의 경절이는 지방의 일을 자문하기 위해서 향리 중에 한 명을 서울에 머무르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기 군현의 원활한 군역을 징발한다거나, 그 다음에 공남 납부 목적이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세금을 징발하기 위해서 지방의 향리를 서울에다 한 명 갖다 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절이 제도가 있는데, 이거 이제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라는 거예요. 영이 가명이에요. 가명은 누가 머무르는 곳이냐면 관찰사가 머무는 곳이에요. 도관찰사. 그 도관찰사가 머무는 곳에 각 군현의 지방의 향리들을 한 명씩 보내는데, 이걸 영절이라고 해요. 군현과 가명 간의 연락 사무를 맡고요. 제지사족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요. 제지사족이 뭐냐면 그 지역의 유향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사족들의 힘이 강화되면 관찰사가 이제 좀 누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관찰사는 수령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찰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지사고, 그죠? 그 수령 같은 경우는 시장이나 뭐 그런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니까 확 누를 수 있죠. 제지사족을 견제하는 업무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관찰사부터 또 볼게요. 자, 팔도에 이제 한 명씩 파견되는데, 고려의 안찰사가 있고 조선의 관찰사가 있는데, 고려의 안찰사와 조선의 관찰사는 구분 잘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죠. 안찰사는 지방에 상주하지 않아요. 경관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으면서 도내를 순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힘은 없어요. 근데 조선의 관찰사는 지방에 상주를 해요. 가명이라는 곳에. 그래서 많은 수령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요. 종이품이에요. 벼슬도. 이건 뭐 장난 아닌 거예요. 관찰사 정도 되면. 감사, 방백이라는 다른 말로도 불려요. 그러니까 관찰사 이렇게 안 불리고 감사, 뭐 평양 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다 라고 할 때 그 감사예요. 그 다음에 방백, 1년 임기제 관직이고요. 우리가 기록에 보면 약 360일이라고 돼 있고, 중임을 할 수 없어요. 연임 이거 안 돼요. 단임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전라도 관찰사 있다, 그럼 다음에 전라도 관찰사는 절대 못 해요. 일부는 병마 절도사와 수군 절도사를 겸직하는데, 이 부분은 써만 놓으세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육군 사단장, 그 다음에 해군 이런 것도 관찰사가 총 지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찰사가 군 지휘권 다 갖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따로 파견돼야 되는데, 따로 파견하지 않고 파견된 관찰사가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얘기예요. 이건 이따가 군사제도 하면서 정리 다시 합니다. 가명에 상주했고요. 자, 상주한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설 행정기구를 두고 있는 거죠. 수령을 지휘 감독해요.
수령을 지휘 감독하고요. 가명은 상설 행정기구예요. 감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령과 비교했을 때 수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3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수령을 감찰하는 감찰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이걸 다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런 것도 이렇게 예를 어떻게 드냐면 예를 들어서 김제군에서 재산 상속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전라도 익산군의 뭐 나주군이라고 합시다. 익산군이라고 합시다. 익산군에 뭐 예를 들어 토지 소송이 걸렸어. 이걸 판결하고 있어. 그러면 이 김제군의 재산 상속 분쟁과 익산군의 토지 분쟁을 판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이 김제군의 재산 분쟁, 그러니까 상속 분쟁과 익산군의 토지 분쟁을 함께 처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관찰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군수가 될 수가 없죠. 군수는 김제군이면 김제군 이렇게 하나의 군 내 사법권만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익산군은 익산 군수가 사법권을 행사하지. 근데 이 2개의 군에 대한 사법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관찰사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료에 제시되면 수령이라고 해서 다 틀려. 사법권 판사야? 재판하는 수령 다. 수령이 어떻게 2개 군에 대한 판결을 해? 이거는 전라도 관찰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경제소인데요. 아까 전에 좀 설명을 했으니까 차분하게 좀 들어주세요. 경제소는 지방 출신의 중앙의 고위 관리를 책임자로 임명을 해요. 경제소에. 그래서 그 자신의 출신 지역의 일을 맡아보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관할하게 하는 거죠? 유향소. 유향소와 중앙정부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유향소에는 그럼 누가 연락을 올리냐? 출신 지역이니까 자기의 친구들도 있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유향소의 일들을 알려주는 거야. 유향소가 실제로 업무도 보고도 하고. 유향소 임원들이 있는데 좌수, 별감 이런 사람들도 원칙적으로는 경제소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임명이라기보다는 유향소에서 선임을 해서 이 경제소로 올리면 경제소가 그냥 사인 정도만 해주면 돼요. 경제소에 있는 중앙의 고위 관리가 실제로 좌수는 너, 뭐 별감은 너 이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뽑아서 올리면 그냥 사인 정도 해주는 건데 하여튼 임명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선조 때 이게 완전히 혁파돼요. 선조 때 이게 혁파됐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선조 때 붕당 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붕당 정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서 나온 거냐면 사림이라는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돼요. 근데 사림은 향촌 자치를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향촌 자치를 주장하다 보니까 유향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유향소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경제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경제소가 없어져야 유향소의 권한이 강화되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일단 넘어가라. 그럼 나중에 조선시대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 볼륨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서 그 앞에 이해를 못하고 넘어왔던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선시대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수령이 좌수 별감을 임명해요. 경제소에서 임명하지 않고. 왜냐면 경제소가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유향소. 유향소는 우리 고려시대 때 사신관 제도가 분화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관 제도는 해당 출신 지역의 중앙의 고위 관리를 사신관을 임명해서 그 지역을 돌보게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지역을 실제 돌보는 일은, 그러니까 그 지역의 행정을 맡아보는 일은 조선시대 때로 오면 유향소가 맡아서 하고,
이걸 통제하는 거는 사신관이 직접 통제하는 게 아니고 경제소라는 기구를 두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사신관이라는 제도 하나에 들어있는 향촌자치와 중앙통제라는 그 기능이, 하나는 중앙통제 기능은 경제소가, 향촌자치 기능은 유향소가 가지고 간 거죠. 여기서 제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부재중 이러죠. 없으면 부재잖아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족들, 향촌자치기구다. 지방의 유지들이나 전직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유향소의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수령 입장에서 보면 재수 없으면, 수령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전직 예조판서, 병조판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간 지역의 유향소의 좌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수령이 가서 인사해야 돼. 관찰사도 인사 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향소에 있는 좌수 별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무슨 뭐 늙은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직 예조판서 이런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고향에 낙향했는데 이제 관직 다 끝나고 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사족들이 자네 왔는가 그러면서 자네가 좀 좌수 좀 맡아서 보게. 그러면 맡으면 이게 무슨 뭐 관찰사 수령들 다 인사 와야 돼. 형식적으로는 수령을 보좌해요. 유향소에서. 그리고 향리를 규찰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수령을 보좌한다는 건 수령에게 자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니까. 수령은 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뭐 호방이 예를 들어서 분식회계를 한다. 이런 정보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족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령 오면 수령 불러서 좀 조심 좀 하십시오. 그리고 회계 장부 같은 거 있으면 검열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얘 조금만 이게 검열을 잘 안 하고 그러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좀 이게 분치를 많이 합니다. 향리를 규찰하는 거예요. 풍속을 교정하기도 하고, 이 풍속 교정 기능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들이 있으면 수령이 막 직접 판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지역의 어르신이, 말 그대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거죠. 촌장 같은 이 유향소에 있는 이제 그 좌수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풍기문란을 일으킨 남녀가 있다. 그럼 잡아다가 너희들 이거 안 되겠어. 그러면서 마을에서 추방한다. 뭐 이러면 쫓아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유향소에서 하는 거예요. 풍속 교정의 일을. 백성을 교화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거죠. 너희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른한테 잘해라. 그러면 예의가 없구나 너희는. 예의를 가르쳐주마. 뭐 이런 일들을 이 지역의 사족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임이라고 해서 임원들이 있는데 좌수, 별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을 해요. 좌수는 1명이고 별감은 2명을 뽑습니다. 향회도 있어요. 이 유향소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향촌 회의 기구죠. 회의 기구.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향리들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파견된 수령이 있다면 수령을 어떻게 도와줄 건지 회의도 하고, 또 마을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큰 대소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회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향규라는 걸 여기서 제정하기도 해요. 향회 운영 규칙 이런 것들도 향회에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 원칙에 맞게. 그 다음에 향안이 있는데 향회에 참여하는 사족들의 명부예요. 지금 다 유향소와 관련된 단어들 살펴보는 거예요. 단어. 향회가 뭐냐, 향규가 뭐냐, 향안이 뭐냐, 이게 단어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 향안은 향회에 참여하는 사족들의 명부예요. 그럼 향안이 왜 중요하냐?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향회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향안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향에 참여할 수 있는 뭐 멤버십 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같이 하는 거예요.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양반이라 사족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몇 대째 뭐 벼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참여 안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자 여기 봐요. 우리 아까 전에 육방 있었죠. 육방에 원래 있던 애들이 누구지? 뭐라고 하지? 향리지. 이게 다 향으로 막 시작되지. 향임, 향회, 향규, 향안. 향리를 막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향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향리는 얘네들이 규찰할 대상이지 향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방 토착 쓰레기인 향리는 어디에 배속돼요? 육방에 있는 거예요. 육방.
향 이러다가 확 가는 거야. 단어 정확히. 향안이 뭐예요? 향회가 뭐예요? 향규가 뭔데요? 향임이 뭐예요? 향리가 뭐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공부는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어떤 단어를 정의 내리고 이걸 다른 것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영어로 뭐죠? 그 define,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조선 초기에 유향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유향소는 태조 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혁파되는데 누가 이걸 혁파하냐면 향촌 자치를 하고 싶지 않은 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그럼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싶은 왕들은 결국 어떤 왕들이겠어요? 내가 다 하고 싶은 왕들. 태종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국왕의 업적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이방원이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정몽주가 이 몸이 죽어 이러니까 그래 그럼 죽어라 했던 사람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복립하는데 세종은 향촌 자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세워요. 복립이라는 건 이제 유향소를 다시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혁파는 이제 세조가 다시 혁파예요. 단종을 몰아낸 그 세조. 응?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있죠? 내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거. 재복립시킵니다. 성종 때. 그러니까 이게 왕의 캐릭터를 잘 보면 태종과 세조가 육조직계제라는 캐릭터로 묶이거든요. 그럼 잘 이해하시면 유향소를 누가 폐지했는지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향촌 자치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싶은 왕들, 이런 왕들이 유향소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선조 때인데요. 이게 향청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향청 혹은 향소로 바뀌는데 이때는 이제 유향소의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사림의 어떤 등장, 직권과 관련돼 있으니까 나중에 사림과 연결하시면 돼요. 사림이 바로 향촌 자치를 주장하고 이 향촌 자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향청으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유향소 경제소까지 해가지고 고려시 조선시대 때 지방행정주지를 마무리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거 하나만 합시다. 페이지가 이거 끝나니까 사유수부가 있는데 이게 뒤에 유수부에서 이 부로 끝나는 거 있죠. 이 부로 끝나면 군사요충지예요. 특수행정구역인데 우리 조선의 수도가 어디죠? 한양이죠. 한양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군사 요충지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설치돼요. 자, 첫 번째 개성입니다. 이건 세종 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강화, 광주가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제가 전에는 여기를 인조라고 써드렸어요. 작년 강의에서. 근데 이게 바뀐 게 아니고요. 인조 때 설치한 건데 실제로 이 강화, 그러니까 광주 유수가 유수라는 이름으로 기능을 가져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건 숙종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세종, 인조, 숙종 이렇게 이제 바꿔서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수원이에요. 이건 정조 때 설치됐는데 이게 사유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임기응변적으로 설치돼요. 이거는 이제 국초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세종 때. 강화와 광주는 사실 인조 때 만들어지는데 이게 왜 만들어지면 인조 때 강화 정묘란 때 강화도로 피난을 가고요. 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병자호란 때 피난을 가요. 이러면서 그 지역이 군사 요충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정조 때 수원은 정조의 도시거든요. 군사 요충 지역이다. 임기응변적 설치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사유수부가 완비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알맞은 걸 찾아라.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럼 어느 왕 찾으라는 거예요? 완비된 거니까. 그렇죠. 정조 때를 찾는 문제. 사도 유수를 파견해요. 그러니까 개성유수, 강화유수, 광주유수, 수원유수
근데 이 유수는 되게 좀 특수직인데 국왕의 직속 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어요.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강화 유수가 강화도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다가 임금의 명을 받고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임금 곁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종 이품 벼슬이니까 정말 엄청난 벼슬아치입니다. 이게 관찰사와 힘이 같죠. 벼슬아치로. 관찰사의 지위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찰사가 경기도 관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으로 좀 그려볼까요? 자, 여기 한양이 있으면 여기가 개성이고요. 이게 세종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화, 두 번째로 강화 유수부가 만들었어요. 이게 인조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광주죠. 남한산성. 이게 숙종 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원 유수부인데 여기가 정조 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야. 완전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요충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쵸. 요렇게 해서 유수부까지 정리하시고 우리 그 위쪽에 126쪽에 표를 한번 그 지도 보시면 지도에 유수부 표시가 있거든요. 그 지도로 좀 확인을 같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지방행정조직을 끝내죠. 요거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또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